예, 저는 부산대학의 중국 현대사를 전공하고 있는 배경한 교수입니다. 역사학을 흔히 인문과학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인간의 개인적인,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설정하고 그것의 기원을 시간적으로 쫓아가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인 오늘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학문이 역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던 시절 70년대의 그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암울한 시대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군사 독재적인 국가적인 개발 독재, 이런 체제 속에 있었고, 그야말로 개인적인 뭐 자유라든가 학문적인 뭐 자유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억압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다른 말로는 이제 막힌 사회, 그런 막힌 사회의 대안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당시 굉장히 유행했던 것이 바로 그 문화대혁명을 비롯해서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그런 이제 전망이었습니다. 그런 막힌 사회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등장했는가라고 하는 게 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20년대에 만들어진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그 장개석 정권이 있거든요. 그 장개석 정권의 그 기본적인 틀이 바로 그런 군사 독점적인, 군사 독재적인 그런 그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가, 그걸 추구하는 게 제 목표였고, 자연스럽게 이제 현대 중국의 역사, 중국 현대사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한국고등교육재단의 그런 그 시작은 1970년대에 우리 SK 그룹의 이제 그 선대 이 회장님이신 최종현 회장님이 이제 사제를 출연해서 장학과 학술 지원 재단으로 만들어졌죠. 그랬는데 이제 1976년부터 한학연수장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매년 5명 내지 10명 정도를 선발해서 이제 장학금을 지원하고 전통적인 한학을 가르치시는 그런 이제 그 후원을 했습니다. 전통 한학을 현대 학자들에게 전수시켜야 된다. 이게 끊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등교육재단에서 받아들이셔서 그 사업을 한학연수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셨고, 그 뒤에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여 명에 가까운 그런 이제 학자들을 배출을 하고, 지금 대학에 있는 분만도 한 100여 분 되거든요. 그런 이제 성과를 내는 작업을 하셨는데, 제 일생의 학문의 한쪽을 바로 이제 이 고등교육재단에서 채워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현대중국사 학자로서 19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한 30년 넘게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그런 학술 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 참여하는 한국 학자들이 거의 안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에 좀 더 많이 이렇게 나가게 되고, 지금까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0여 차례 넘더라고요. 한국을 뭐랄까 이렇게 대변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사는 뭐냐, 그 얘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게 하나 큰 이제 성과요, 그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대 중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많은 한국인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관련 자료들을 중국적 자료 속에서 찾아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박은식 선생이라고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시죠. 그 박은식 선생 같은 분은 아주 그 전통적인 한학자이시고, 또 전통 한문 투에 중국어로서 많은 그런 글들을 중국에서 쓰셨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그 박은식 선생이라고 해서 알려져 있는 사진이 한 장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여러 장의 사진을 찾았어요. 중국 잡지들에 실려 있는 박은식 선생의 말기의 사진들을 찾았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정말 그 찾았을 때 그게 아주 그냥 이렇게 고함치고 싶은 그러니까 희열을 느끼는 그런 게 아주 정말 그 커요. 중국은 정말 큰 나라입니다. 그 면적뿐만 아니라 인구로도 세계 최대의 그 나라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 이제 1위 뭐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따라잡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중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거다. 이렇게 다들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영향은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돼야 될 거냐. 이런 그 동아시아의 여러 질서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중국의 그런 그 지배나 침략을 받지 않고 중국과 일정한 거리에서 중국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용은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용을 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용이 태워줍니까? 용을 제대로 알아도 안 되죠. 정말 이거는 많은 그 연구와 고민과 그리고 또 중국과의 아주 진한한 협상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은 먼저고요. 이런 그 시대 인식 상황 속에서 중국을 보고 이 한국의 미래를 적어도 설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신속한 그런 경제 발전, 이건 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경제 발전 속에 한국이 정말 이제 세계적인 그런 그 뭐 국가들하고 어깨를 겨루는 그런 국가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옆에 붙어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세계적 강대국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요. 한반도 주변에 중국, 일본이 작은 나라 아니거든요. 이게 세계 지금 이제 그 3위의 그 이 경제 대국이죠. 또 인구로 봐도 한반도의 2배가 되는 그런 큰 나라인데, 그다음에 또 이제 러시아가 북쪽에 있고, 미국은 그 태평양 건너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한국과 가까운 곳에 괌이라고 하는 미국의 영토가 있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 말하자면 발판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 4대 강국이 모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6나라의 문제. 이런 그 시각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특히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 살아남아야 되는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중국을 공부하고 또 중국을 연구하고 또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많은 그 역대 한반도의 정권들이, 국가들이 중국의 큰 국가들에게 예속됐던 것처럼 그런 예속의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 그건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그 국제적인 인식, 또 국가적인 그런 인식, 전망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이 20세기 한중관계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 일생의 연구들을 집대성해서 한 권에 좀 두껍겠습니다만 한 권의 책으로 내는 이 작업이 하나가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작업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그 학술적인 저서 이외에 조금 늦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대중, 일반 독자들을 그 상대로 하는 그런 책들을 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연구했던 장개석 같은 경우에 이제 김구화 장개석, 이건 제가 오랫동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제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뭐 동아시아 속의 중국사라든지 이런 조금 더 개설적이고 조금 더 일반적인 그런 책들을 일반 독자 대중에게 써드리는 게 이 사회에 뭐 큰 은혜를 줬던 그런 학자의 마지막 바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보는 현대 중국의 역사 이렇게 했는데요. 중국 현대사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 현대 중국의 역사라고 한 것은 이제 제가 추구했던 것이 현대 중국이란 무엇인가, 또 현대 중국이란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주로 연구들을 했기 때문에 현대 중국의 역사라고 이렇게 썼고요. 이제 부제로 나의 중국 현대사 연구 40년, 마침 정리를 하다 보니까 꼬박 40년이 됐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이런 그 학문 활동의 출발점이 됐다고 할까, 그런 두 분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중국사 연구자죠. 뭐 세계적인 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서울대학의 민두기 교수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20세기에 정말 저희 한학계를 대표할 만한 그런 분으로 임창순 선생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분 가운데 임창순 선생님이 바로 그 한학연수 프로그램에 주최를 하시고 가르치신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전통시대의 한학은 다른 말로 하면 중국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중국학을 계승하신 분이시고 조선시대부터 꾸준히 내려오던 그런 전통 중국학의 그 개성을 임창순 선생님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하고, 또 민두기 선생님은 현대적인 의미의 중국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이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현대 중국의 역사를 일생의 작업으로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1974년에 서울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유신 시대였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그런 막힌 사회, 이런 사회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중국, 당시에 저희가 거의 몰랐던 그런 사회주의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리영희 선생님이라고 하는 언론학자시죠. 그분이 이제 사회주의 중국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책들을 쓰셨는데, 그것을 보고 문화대혁명을 비롯한 그런 사회주의 중국에 대해서 꿈을 꾸는 그런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1970년대 말에 대학원에 진학하고 전문적인 그런 중국사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그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꿈은 사실 허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1960년, 70년대에 일본 역사학계, 좌파 역사학계의 영향을 크게 받은 그런 그 이유였는데요. 우리나라 지식인들 가운데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현대 중국을 아주 이제 그 평등하고 아주 그 인권이 보장받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중국이다, 이렇게 그렸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 금방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적인 연구 분야로서 처음 택한 것은 장개석 정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대륙의 정권이었고,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대만에서 통치를 했던 그런 이제 장개석 정권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군사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유신 독재 체제의 아시아적인 원형이 장개석 정권에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장개석 정권을 연구했던 겁니다. 현대 중국의 역사 속에 한국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국에서 바라보는 중국 현대사, 한국과의 관련성,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두 번째 주제는
중국에서 출판한 것입니다만 한국에서 바라보는 중국 현대사, 중화민국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식민지 시대, 바로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일제 치하에 있던 한국과 중국의 관계, 그런 것을 손문이라고 하는 그 순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추구한 것이 이제 세 번째 문제고요. 네 번째는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장제스와 뭐 맞먹는 그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중국의 정치 지도자가 왕정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30년대 말부터 친일 정권을 구성하는 그런 친일 분자로 이제 변신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건 뭐 우리나라 현대사에도 똑같은 문제가 이제 걸려 있습니다. 독립운동과 친일 이런 문제들을 중국의 그 역사 속에서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네 번째 왕징회에 대한 연구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중국과 한국뿐이 아니고 중국과 중국의 주변 지역, 아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근현대 중국인들의 아시아 인식, 그걸 흔히 아시아주의라고 하거든요. 또 혹은 대아시아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추구한 문제고요. 여섯 번째는 현재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대체로 한 2022년이나 23년에 출판하려고 하는 20세기 한중 관계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두꺼운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주제를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이렇게 한 40년 동안 연구를 해온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저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정치 사상,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국과 중국의 관계, 또 한국에서 바라보는 중국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짜여져 있다, 교차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작년이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었고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고 또 중국의 5.4운동 100주년이었습니다. 그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이 중국의 이제 공화정부가 들어서는 청나라 황제 체제가 무너지고 공화국이 들어서는 신해혁명 1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가장 이제 저의 그런 관심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2010년대, 20년대에 있었던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 제 이제 공부를 시작했던 거죠. 바로 이제 장개석 연구입니다. 1994년에 이런 이제 책을 출판을 했는데요. 당시로서는 장개석에 대한 이런 학술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의 기본적인 질문은 우리나라의 그런 유신 체제와 같은 중국의 군사 정권 체제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왜 만들어졌는가, 또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추구한 것입니다. 대체로 장개석이라는 인물이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두하는 것이 1920년대예요. 그게 이제 흔히 국민혁명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장제스가 어떻게 군사권과 정치권을 장악하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첫 번째 다루고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결국은 당시의 중국이 많은 서구 열강의 침략 아래 국가적인 독립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많은 지방이 군벌들로 분열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독립이나 또 대내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게 지상의 과제였고, 이것을 어떻게 이루느냐고 했을 때 강력한 군사적인 권위적인 정권, 이것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요구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장개석의 개인 작품이 아니고 중국의 그런 시대적 상황의 반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당국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그 국민당이 그렇게 했었죠. 오늘날 중국은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합니다. 똑같은 당국체제예요.
그 당국 체제의 기원이 어떤 식에서 나왔는가, 이게 이제 제 관심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개발 독재라고 하는, 말하자면 국가적인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 군사 독재 체제, 이것을 이제 규명하는 그런 성과를 냈다고 보고요. 그것을 한국 현대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3년 전후까지 이제 각종 국제학술회의에 열심히 다니면서 20몇 편의 이제 중국어 논문들을 썼었는데요. 그것을 모아서 북경에서 낸 중국어 책입니다. 한국칸드 중화민국시 이런 내용인데요. 한국에서 보는 중화민국사 이런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주변에서 보는 중화민국입니다. 주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저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점에서 중국과 한국은 동질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런 전통을 중국보다도 더 잘 보존하고 유지했던 데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는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말하자면 동질적이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에서 저는 중국 역사를 바라볼 때 한국만큼 유리한 입지가 없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주변에서 보는 중화민국사라는 책을 냈고, 이 책을 냈을 때 많은 중국 학자들, 특히 대만이나 중국의 학자들이 이거는 중국인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시각들을, 객관적인 시각들을 제시하고 있다. 상당히 그 중국인들이 교훈으로 봐야 된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내렸습니다. 중국학계, 특히 이제 대만이나 중국의 그런 그 역사학계로부터 상당히 그 호평을 받았던 그런 작업이고, 앞으로도 이제 다시 그런 외국어로 쓴 논문들을 모아서 또 이제 국제적으로 그런 책들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 저서는 2007년에 나온 순원과 한국이라고 하는, 손문과 한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장개석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그 내용 속에 보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현대 중국의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중국인들과는 어떤 관계였나, 또 서로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나,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까지 순원이라고 하는 공화혁명을 달성하는 데 제일 중심적인 지도자였고, 1910년, 20년대를 대표할 만한 그런 중국의 정치 지도자인데, 이 순원과 한국 사람들과의 관련성, 또 교류, 그 다음에 순원이 한국을 어떻게 봤는가, 한국은 순원을 어떻게 봤는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순원은 당시에 많은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면서 도왔다, 한국의 독립을 지지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현재도 중국 학계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순원은 기본적으로 중화주의자다. 말하자면 중국의 이해관계에 서서 중국을 위해서 한국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한국을 이 조공국 내지는 그 사람들 말로는 속국이라고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국을 보고 있었다. 그걸 이제 저는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원과 교류했던 한국 독립운동가들도 여러 사람들이 사대주의적인,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나라를 섬기는 그런 중국 의존적인 태도를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책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은 현재의 중국, 2020년대의 중국을 보는데도 상당히 유효한 입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책이 왕징웨이 연구라고 하는 2012년에 낸 책입니다. 왕징웨이는 중국 역사학계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1930년대 말에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의 침략 아래 중일전쟁 상황 속에서 이제 친일 정권을 만드는 그런 앞장을 섰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민족 배반자라고 낙인을 찍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연구 자체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건 부당하다. 적어도 친일 정권을 만들기 이전의 왕징회인은 중국의 정치 사상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뺄 수 없는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친일 정권이라고 하는 그 과정도 중국의 역사다. 이것을 똑같은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이었고, 그래서 왕징회에 대해서 여러 편의 이제 논문들을 쓰면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주로 제가 다룬 문제는 친일 문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민족주의의 문제예요. 1910년대, 20년대의 왕징회에는 주요한 그런 반제민족주의의 주장자입니다. 반제국주의,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이었고 국가적인 독립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1930년대 말에 친일로 입장이 바뀌는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왕징회의 친일은 어떤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이제 미묘한 이야기고 당시에 그 한국학계에서도 비판을 제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왕징회가 개인적 영달, 개인적 권력에 집착해서 친일 정권을 받아들인 면이 없지 않지만 그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는 중국 민중들을 정치적으로 옹호하고 대변하겠다고 하는 면도 또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면이 어떻게 섞여 있었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책에서 강조를 하고 밝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민족주의와 친일의 문제, 독립운동과 친일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걸 너무 이분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저는 이 저서에서 했던 겁니다. 중국과 아시아라는 책인데요.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좀 더 넓은 지역에서 필리핀이라든가 어떻게 중국과 관계가 있는가, 서로의 입장이 다른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었고요. 그 이제 주제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은 중국 정치 혹은 정치 지도자들의 주변 아시아에 대한 인식,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쭉 추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에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량치차오라고 하는, 양계초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순원이라든가 장제서, 왕징웨이 이런 사람들의 아시아 인식, 이 사람들의 아시아를 어떻게 봤는가? 사실상 아시아를 중국 중심의 주변으로, 중국이 영향력을 확보해야 할 영역으로, 심하게 말하면 전통시대의 속국으로 이렇게 바라봤다. 공산주의 중국에도 그 시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고, 그것을 이제 이런 책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20세기 한중 관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제가 이제 정년퇴임을 했는데요. 정년퇴임하기 1년 전에 2017년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제안한 인문사회 우수학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년짜리 이제 개인 연구를 지원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20세기 한중 관계사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이제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22년까지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 이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원래는 1894년 곧 청일전쟁인데요. 아시아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던 패권을 일본이 차지하는 그게 청일전쟁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 안에서부터 일본의 영향권 안으로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20세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한중관계 역사를 전체적으로 기술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생기면서 자료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1949년까지로 연구 대상 시기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20세기 전반기 한중관계사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청일전쟁 때는 청나라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1911년부터는 신해혁명을 통해서 중화민국이라는 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는 이제 공산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산중국이 들어섰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서 세 가지 정권이 중국에 있었는데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이 세 가지 정권이 한반도에 대한 입장이나 아시아에 대한 정책은 똑같다. 이 말하자면 청나라하고 중화민국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다음에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런 것을 이제 역사적 연속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적어도 대외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기본 입장은 아주 철저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20세기의 중국은 한국인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런 그 큰 질문을 던지고 있고, 이것을 오늘날의 중국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역사학이 이제 인문과학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사회과학입니다. 현재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시간적인 추적을 통해서 이제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중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중국과 공존하고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한국을 배척하거나 지배하려고 하고 침략하거나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런 두 가지를 모두 다 보아야 된다. 오늘날의 바람직한 아시아 내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어떻게 제시가 돼야 되는가, 이런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혜택을 입었던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아시아의 여러 프로젝트들이 주로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그 한학 연수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한국의 중국학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알기로는 이제 많은 중국학자를 포함해서 많은 아시아의 학자들을 이 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한국에 초청하는 6개월이나 1년씩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베이징 포럼을 포함해서 많은 그런 포럼들을 이 고등교육재단에서 지원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하고 제가 이제 추진해온 바람직한 아시아, 동아시아 국제질서, 한중관계, 이런 것과 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이 제가 한학연수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0여 년간 연구를 진행해온 그런 힘이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성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